자, 상황 판단 쓸모 기본 이론 8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회가 아니고 8교시, 교시로 명명하겠습니다. 8교시 수업. 이제 후반부는 단서형, 그 다음 공식형, 요 두 유형 문제들에 대한 기출 분석, 패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었던 규정형이나 지문형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정보, 텍스트 자체를 읽고, 그 다음 이제 내용적으로 텍스트에 나와 있었던 정보들을 선택지의 정보들과 내용 일치 여부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이었죠. 물론 규정형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규정을 원칙과 예외, 그 다음 이제 단서 조항 같은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관련된 법 규정 내용의 어떤 그런 좀 프로세스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시긴 해야 됐지만, 일단은 언어적인 독해 감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체계 정리하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기출문제 한 해분 정도, 한 3, 40문제 정도 그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유형별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각각의 규정형이나 지문형이 문제를 내는지, 그 다음 이제 뭐 규정형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어떤 그런 구절의 어떤 그런 뭐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패턴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득점은 일단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제 가야지 가능해질 것이고요. 단서형을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볼 것인데요. 단서형 같은 경우 우리 교재상으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서형이 상황 판단 과목 중에서는 일단 출발하기가 제일 힘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첫 번째 감이 바로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난도가 높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서형 문제를 전부 다 풀어서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형 문제나 공식형 문제 중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거는 괜히 손댔다가는 괜히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오히려 뒤에 이어질 어떤 그런 문제풀이의 과정에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넘기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푸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상황 판단은 80점 정도만 확보를 하시면 나머지 이제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 점수가 이제 또 비슷한 합격권 점수대의 어떤 그런 점수들이 있을 것인데요. 언어 논리에서 뭐 90점대, 그 다음에 자료 해석에서 이제 70점 중반대 이 정도를 맞게 되시면 5급 공채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합격권 점수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하셨을 경우에는 모든 단서형 문제나 공식형 문제를 다 풀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와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단서형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4대 유형, 단서형 중에서도 또 4대 유형을 또 정리를 해나갈 것인데요. 이런 유형 중에서도 나한테 좀 편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연결하기 유형이라고 불리는 매칭,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순서를 맞춘다든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인데요.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풀고 뭐 수리 퍼즐, 아무래도 수적인 뭐 계산이나 어떤 그런 직관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한테는 조금 버겁다 싶으면 그때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났을 때 과감하게 버리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은 좀 강한 그런 유형을, 세부 유형을 좀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 단서형 문제의 내용은 90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90페이지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단서형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의의 부분 중에서 이 단서형 파트는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 단서형이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는 예전에 제일 첫 번째 유형별 큰 어떤 개괄을 할 때 그때 조금 살펴봤었죠.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완전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확정적인 어떤 출발점에 해당하는 정보, 그와 같은 정보가 우리가 주어진 단편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다시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출발점이 보이는 단서만 주어져 있을 뿐인 그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단서형 문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출발점을 처음에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출발점을 파악하게끔 단서가 주어지는가? 91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91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단서형에서는 주어진 정보 외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추론 과정이 첫 번째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실마리 또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문단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해결의 실마리, 즉 시작점을 잘 찾는 것입니다. 다음 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런 연결하기나 참거짓 활용과 같은 논리게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출발점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가 배치가 되는데 자리 배치에서 누가 왼쪽이고 오른쪽인가 하는 이런 방향성만 나와 있을 뿐 몇 번째 자리에 누군가가 앉는가 이런 정보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안 주어지는 상태가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어디에는 꼭 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정보를 우리가 주어진 제한된 정보로부터 도출해내는 작업부터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와 같은 확정 정보, 출발점에 해당하는 확정 정보, 아니면 확실하게 어떤 자리가 누가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능성은 뭐 2가지나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좁은 경우의 수, 몇 가지 안 되는 경우의 수 안에서 사고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는 작업을 초반에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지금 구체적인 예가 안 나와 있긴 한데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식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3명. A, B, C 3명이 있을 때 이 3명이 어떤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점수의 합산값이 전체 총점이 12점이라고 치고 A, B, C의 점수의 분포는 동점자 없고 무조건 이렇게 A, B, C 순으로 이 점수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의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점이 12점입니다. 그 다음 빵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정보가 없는 형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얘가 10점을 가져가거나 11점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0점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제일 높은데 그 최대치는 해봤자 9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 10점? 그러면 1점 1점 분배되면 동점이 돼버리니까. 자, 조건은 이런 식이에요. 동점 없음, 최소 1점 이상 확보.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9점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가 9점을 받았을 경우 B가 2점, C가 1점을 받는 이런 케이스 말고는 이제 더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뒤집히면 요 우열관계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A9는 이런 케이스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A가 8점을 받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3, 1 말고는 없겠죠. 4, 0 안 되고 2, 2 안 될 거니까 요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7점을 A가 가져가게 된다면 그 다음 4점, 1점 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케이스, 세부 케이스가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죠. 7, 3, 2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6, 5, 1 가능하고 6, 4, 3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죠.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동점이 되거나 뒤집히기 때문에. 5점이 되면 가능한가? 5점이 되면 그 다음 점수가 4점이고 그 다음 3점 가는 것 이렇게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요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안에서 그 다음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제거가 되는 이런 스타일로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91페이지에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밑줄 그어졌죠?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단서형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단서형, 기출 외적인 진짜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필요한 어떤 창의적 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패턴화된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패턴화된 창의력.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면서 그거를 체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진 정보는 얼마 없지만 시작점은 가려져 있지만 그 가려져 있는 시작점을 찾아내는 스킬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기시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서의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단서형 한눈에 보기라는 그런 도식화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은 또 이런 도식화된 프로세스랑은 또 별개로 구체화된 작업이 될 거니까요. 요 91페이지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92페이지로 넘어가면 단서형 문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단서와 상황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텍스트로만 구성된 단서.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림, 표 등 자료가 등장하는 단서인데 이 첫 번째 텍스트로만 구성된 단서 같은 경우 요런 게 일단은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얘 가지고 또 어떻게 출발점을 찾아 나갈지 한번 잠깐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 92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첫 번째 규칙이라고 된 거를 보시면 A, B, C, D, E 순서대로 여기는 순서가 A부터 E까지 흐름으로 가는 그 순서가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퀴즈를 한 개씩 풀고 모두 한 번씩 퀴즈를 풀고 나면 한 라운드가 끝난다. 첫 번째 조건은 뭐 별개는 없네요. 두 번째, 퀴즈 두 개를 맞힌 사람은 벌칙에서 제외되고 다음 라운드부터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퀴즈를 푸는 거였죠. 퀴즈를 풀어서 두 개가 누적적으로 정답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벌칙에서 제외되고 게임에도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반복해서 맨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이 결국 벌칙을 받게 되는 구조고요. 벌칙을 받을 사람이 결정이 되면 라운드 중이라도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벌칙을 받을 사람이 이제 한 명으로 딱 확정이 되면 그러면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라운드가 끝나지 않은 라운드 중이라도 더 이상 퀴즈를 출제하지 않는다. 요런 게 가능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이죠. 앞에서 예를 들어서 A, B, C는 다 두 개씩 맞춰가지고 이제 다 제외가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남아있는 D와 E. 그런데 누적적으로 D도 일단 한 개 맞췄고 E도 한 개 맞춘 상태라고 한다면 D가 먼저 플러스 한 개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 D 바로 벌칙에서 제외되고 E는 문제를 풀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벌칙자로 당첨이 되어버리죠. 요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네 번째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분명히 어떤 상황이 이와 연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내놓은 거겠죠. 그렇지 않고 D가 맞추지 못하고 마지막 E가 플러스 한 개 더 추가가 되면 그러면 이 라운드 끝까지 다 진행이 되고 벌칙자가 D로 결정이 될 건데 그 전에 D가 먼저 한 개를 추가하면 E까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먼저 끝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케이스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결과로 넘어가서 3라운드에서는 A는 참가자 중 처음으로 벌칙에서 제외되었고 그러면 4라운드부터는 A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3라운드에서 A가 처음으로 벌칙에서 제외됐으니까 4라운드에서는 이제 A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4라운드에서는 오직 B만 벌칙에서 제외되었으며 벌칙을 받을 사람은 5라운드에서 결정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라운드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라운드 진행됐고 3라운드의 특이상황 A가 둘 다 맞춰서 나갔고 그 다음 누가 그 다음에 B는 4라운드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고 했으니까 B는 3라운드는 아니겠죠? 4라운드에서 B가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 3라운드에 A가 처음으로 3라운드에서 제외됐습니다. 뒤에 있는 C, D, 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외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 확실하게 말해준 거는 아닌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5라운드까지 갔답니다. 이런 식의 정보 처리 하에서 이제 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보기에서 전체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21개가 출제됐는가, 22개가 출제됐는가 이런 전체 출제 문항 개수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A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일단은 다 한 문제씩을 다 푼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5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었을 거고요. 4라운드부터는 이제 이게 줄어들겠죠. 4라운드에 출제된 것은 일단 A는 빠졌다고 했으니까 4개부터 밑으로 가야 될 겁니다. 4개가 되거나 A만 3라운드에서 제외됐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A가 제외되고 나머지 C, D, E 중에서 한 명도 또 제외가 됐다면 그러면 뭐 3개 아니면 뭐 2개 이런 식으로 4개부터 2개 정도까지 4라운드의 문항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5라운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이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두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한 명이 먼저 풀고 아웃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는 한 문제만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이런 정보들이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주는 것입니다. 15개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아있는 7개, 22개라고 한다면 혹은 6개, 그러면 4라운드, 5라운드를 합쳐서 21개가 전체 출제됐다고 한다면 6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개가 남으려면 4라운드에서 B 포함해가지고 4명이 풀고 나면 그러면 5라운드는 2개 이런 식의 설정이 돼야 되죠. 그러면 4라운드에서는 4개 푼 상태에서 5라운드에 2개만 일단 출제됐다는 것은 4라운드에 B 말고 다른 한 명이 또 나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전 라운드에서는 누군가가 나가고 3개, 그리고 여기서도 3개가 출제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유예가 될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는 어떤 추측값들의 범위를 점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출발점에 해당하는 어떤 확정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에 주어져 있는 것들 플러스 선택지에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수치값과 함께 이 확정적 정보를 도출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2번과 관련된 어떤 단서는 제가 뭐 딱히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는 이 두 번째는 이건 공식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각각이 걸은 어떤 그런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세부 유형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93페이지에 세부 유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하기 유형, 그다음 두 번째 잠거짓 유형, 그다음 세 번째 게임 지시형, 네 번째 수립 퍼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패턴을 세부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3페이지. 일단 동그라미 1번의 연결하기부터 바로 들어가서 보죠. 단서를 근거로 대상과 특정 정보를 연결하는 유형을 말한다. 특정 정보는 대상의 특성, 예를 들어 모자의 색깔이나 성별, 원인 등 아니면 뭐 위치, 순서, 말 그대로 자리, 배열,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하기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표 또는 그림에 정보를 채워 넣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는 바닥글에는 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순서 5등까지 순서를 매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1, 2, 3, 4, 5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자리에 뭐 사람 이름이라던가 이름 말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까지 같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두 번째 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결하기는 일단 표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94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94페이지를 보시면 논리와 비판 시점 문제 예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A부터 E는 달리기 시합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때 1등인 사람은 A부터 E니까 5명 있죠? 그래서 1, 2, 3, 4, 5등까지 설정이 될 겁니다. 1, 2, 3, 4, 5 표를 뭐 일부러 다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정보를 봤더니 A는 E보다 빠르다는 것을 이제 크다는 형태로 표기를 할게요. B는 2등이 아니다. 여기는 B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아니라는 정보도 칸에다가 기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B는 2등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B와 관련된 어떤 상대적인 관계가 나오고 B의 범위가 좁혀졌다고 했을 때 1등 아니면 2등으로 범위가 좁혀졌다면 이 녀석 때문에 B는 1등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더 확정적인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고 세 번째, C는 B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B가 C보다는 빠르다는 소리. D보다 느린 사람은 한 명뿐이다. 이런 정보가 이제 우리한테 출발점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4등이라는 말이죠. 4등이라는 말. D보다 느린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러면 D의 위치는 4등짜리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숨겨진 정보가 출발점이 그렇게 높은 독해, 어떤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E는 C보다 느리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D에 비해서 느린 사람은 지금 E가 될 가능성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D보다 E가 앞서게 되면 그러면 E보다 C, B, A 전부 다 앞쪽이니까 D보다 뒤에 느린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 정리했을 때 이 두 가지에다가 여기까지가 채워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E가 A, B, C보다는 다 후순인데 그런데 E가 만약에 D보다 앞에 즉 3등에 위치를 한다면 일단 3등에 위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에 3명이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 칸이 두 칸밖에 안 남습니다. 따라서 E의 위치는 마지막 5등 자리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A, B, C 3명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면 일단 B, C 사이의 관계에서 B가 여기는 못 옵니다. 여기는 못 오기 때문에 1 아니면 3인데 그러면 B가 C보다 앞서면서 요 3칸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A와 C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100%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A, C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는 안 나와 있고 E를 매개로 해서 E보다는 앞에 있다. E보다는 앞에 있다. 이런 정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C를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등의 사람을 묻고 있기 때문에 2등, 3등까지 확정 지으라는 게 아니고 1등의 사람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B는 일단 무조건 1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프로세스가 중요했습니다. 4, 5등 채워놓고 상대적으로 B와 C 지금 B가 2등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일단은 순서상 자연스럽겠죠. 그랬을 때 B, C의 관계는 B가 1등, C가 2등, B가 1등, C가 3등, B가 2등, C가 3등 이걸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가지가 될 건데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적어도 얘는 빠져야 되죠. B는 2등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이 2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2가지 경우 공통적으로 B는 1등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1등인 사람 B의 위치가 1등이다 라는 거 확정 짓고 2, 3등 자리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배열과 관련된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확정적인 정보 첫 번째 출발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을 것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96페이지를 보시면 9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는 참거짓 활용 패턴인데요. 참거짓 활용 패턴. 자, 참거짓이라는 것은 진술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진술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각각 어떤 진술들을 해줍니다. 그 진술들 중에서 일부는 거짓말, 나머지는 참말. 이렇게 참말로만 구성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정보구조 패턴이 참거짓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참거짓 활용형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자, 이것도 관련되어서 일단 95페이지에 첫 번째 그 로마자 1번 번호 작게 1번 든 거 있죠? 요거부터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순관계인 정보 2개를 찾는다. 네. 일단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은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관계에 있는 진술들을 찾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결의 심화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개의 정보를 찾고 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정보가 참인 경우와 이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스타일 참거짓 활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 참거짓 스타일 문제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는 스타일로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어느 쪽이 참인지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모순관계에 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갑이 참일 경우에 을은 거짓이 되고 을이 참일 경우에는 갑이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모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구조를 찾으면 이런 경우나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 두 번째 케이스
둘 사이가 예를 들어서 모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식의 정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도출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A 케이스. 갑은 참이고 을은 거짓이라고 설정할 경우에 나머지 진술들을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진술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해서 분명히 네 사람 중 한 명만 승진을 했고 승진한 사람만 거짓말을 했다. 즉 세 명은 참말을 했고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정보를 기반을 가지고 풀어나갔더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발생한다면 이 기본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런 케이스는 제거를 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맞구나라고 확정을 짓고 들어가면 됩니다. 경우의 수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를 분석하다가 이거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케이스는 그냥 버리고요. 이제 나머지 케이스를 보시면 그 케이스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사람 중 한 명만 승진을 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승진한 사람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했고 나는 합격하지 않았어. 그 다음 병은 정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합격하지 않았어 라는 진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정은 갑이 합격했어. 정은 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의 진술 나는 합격하지 않았어. 정의 진술 갑은 합격했어. 얘들 사이가 모순이 되죠. 갑이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갑은 합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정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고 만약에 갑의 말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한다면 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거짓말은 본인이 합격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정 합격했어. 얘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각각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갑이 참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 거짓말이고 일단 이 상태에서는 승진을 한 사람,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정이 승진한 사람이 됩니다. 정이 승진했다는 것은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일단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승진을 했다. 나머지 진술들에다가 이제 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정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정은 합격하지 않았어라고 말했죠. 합격한 것으로 일단 이 구도에서 정리를 하고 온 겁니다. 근데 병의 진술을 봤더니 정은 합격하지 않았어랍니다. 그러면 병도 거짓말을 한 게 되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폐기가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진술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이 작업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진술을 빨리 찾아라. 그래서 각각의 모순된 진술 중에서 한쪽이 참이고 한쪽은 거짓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각각의 케이스를 분석하다가 충돌되는 상황, 이런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케이스, 나머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확정적인 정보를 딱 도출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96페이지에서 실말이라고 된 갑의 합격 여부라고 된 부분부터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게임 지시형 패턴인데요. 게임 지시형 패턴은 이거는 이제 규칙을 주고 그 규칙대로 네가 한번 잘 분석해봐라. 결과를 도출해봐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우리 초반부에서도 살펴봤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가락 개수에 따른 숫자 표기가 어떤 나라에서는 다르게 표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편 것의 개수만 가지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는 8개를 의미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 어떤 원칙, 이 A국이라는 곳에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어떤 식으로 손으로 나타내는가, 그 원칙을 그대로 접수를 해서 그것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논비 문제. 갑과 을, 98페이지. 갑과 을은 가위바위보 놀이를 변형한 게임을 한다. 가위바위보에 따른 점수와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한번 봐보죠. 자,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게임이랑은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에 따른 점수가 보면 가위를 내어서 승리를 했을 때 3점, 패배를 하면 패배를 할 수가 없나 봐요? X라고 되어 있습니다. 0점이나 마이너스 점수가 아니고 그냥 X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당구장 표시 각주를 봤더니 가위는 바위와 볼을 모두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패할 리가 없는 거죠. 패할 리가 없기 때문에 패의 경우는 없고, 근데 가위를 냈는데, 제일 강한 가위를 냈는데 무승부를 해버리면 오히려 잃는 점수가 꽤 큽니다. 마이너스 5점. 그 다음 바위. 바위는 당구장 표시 각주에 따르면 가위한테는 지지만 보는 이기죠. 그래서 우열관계는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보는 다 지네요. 자, 이렇게 우열관계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바위의 경우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기는 경우가 나오기 힘들어서 그런지 승리를 했을 때 5점을 주고, 패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점. 무승부를 하게 되면 그냥 0점. 자, 보 같은 경우 보는 제일 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고, 패배하더라도 깎이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무승부를 하게 되면 플러스 3점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점수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상황을 보면 총 3게임을 진행을 할 예정이며 갑과 을 모두 가위바위보를 최소한 한 번씩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위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바위나 보 중에 하나를 내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하나를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을은 첫 게임에는 무조건 가위를 내고 다음 게임에서는 자신이 승을 거두기 위해 가장 유리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자, 여기에선 갑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목표인데요. 지금 상황에는 을이 어떤 거를 내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죠. 우리가 단서를 막 재구성해가지고 출발점을 찾을 게 아니라 을의 라운드별 내는 종류가 첫 번째 게임에는 무조건 가위를 냅니다. 두 번째, 다음 게임에서는 자신이 승을 거두기에 가장 유리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답니다. 여기서는 승이에요. 점수가 높은 게 아니고 승을 거두기에 가장 유리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답니다. 그러면 가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위 보 중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갑니까? 두 번째로 센 게 바위였죠. 그러면 3라운드는 무조건 보로 이렇게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갑이 뭘 내야지, 각각의 라운드에서 뭘 내야지 점수가 최대가 되는가, 요 녀석들과 상대하는 것들을 여기서 점수상으로 잘 뽑아내서 그 점수가 최대치가 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을이 가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위를 내면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이 되죠. 그러면 가위를 내가지고 1라운드에서 마이너스 5점 얻는 거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기지는 못해요. 1라운드는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냥 지더라도 가위를 내가지고 무승부하는 것보다는 바위나 볼을 내가지고 지더라도 점수를 낮게 지는 쪽이 낫겠죠? 그래서 볼을 낸다고 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점. 두 번째, 2라운드에서는 을이 바위를 냅니다. 바위를 냈을 때 내가 가위를 내면 플러스 3점. 근데 바위를 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5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위를 내고 여기에서는 바위를 내면 딱 맞아떨어져서 3점, 5점, 8점에 마이너스 1점에서 7점 이런 케이스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케이스를 나누어서 분석해가지고 최대 점수가 나오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스타일을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점수 체계, 점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체계 주고, 아니면 어떤 단계별로 몇 프로씩 깎이는가, 혹은 얼마씩 어떤 점수가 가산되는가, 그와 같은 공식 비슷한 규칙,
게임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제시가 되고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스타일은 공식형이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공식형과 공식형이 이제 이런 게임이 아니고 순서 업체별로 제일 높은 점수를 확보한 업체는 업체 가운데서 제일 높은 점수를 확보한 업체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실생활과 연관되어서 이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지 순위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수리 퍼즐. 수리 퍼즐이라는 것은 99페이지 주어진 정보가 간단한 수학 상식과 관련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결론을 추론하는 유형으로서 수학 상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 수학이 미적분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칙 연산 수준에서 일단 접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출로 나타나는 소재를 직접 보면 정수의 범위나 조합을 활용하는 문항, 그 다음 잉여류, 배수를 활용하는 문항, 확률과 경우의 수를 활용하는 문항이나 방정식을 사용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 방정식, 부등식도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 수준에서 나오지 2차까지는 안 갑니다. 2차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 다음 간단한 공간 지각, 뭐 평면 도형을 이제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에서 예를 들면 그 큐빅 있죠, 큐빅 같은 그런 입체 도형의 그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그 공간의 어떤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면과 아래쪽 면에 어떤 그런 대칭성 같은 것이 설정이 됐을 때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부분의 숫자나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내게끔 하는 그와 같은 문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단, 최소 등 최적화 상황을 추론하는 문항, 시차, 시각, 일자 등을 계산하는 문항 등이 있는데 최단, 최소 등의 최적화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발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코스가 일단은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코스, 첫 번째 코스, 그러니까 코스라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어디를 들렸다가 대중교통 멀리 이용해서 또 어디를 갔다가 또 어디로 가고 이와 같은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경로의 어떤 흐름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경로에서 뭔가 요금이 발생할 때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수단은 A, B, C 세 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어떤 할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거를 계산해 보라는 게 이런 최적화 스타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고 금액 같은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대신 가는 경로는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지 않고 C로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로가 몇 가지로 이제 나눠졌을 때 그 중에서 역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건 역시 패턴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최적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했었던 시차, 시각, 일자 등을 계산하라는 것은 이거는 한 달짜리 달력이나 아니면 1년 주기.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뭐 9월 16일, 9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다면 그러면 이 요일이 이제 해가 바뀔수록 같은 날짜여도 요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달라지는 어떤 그런 규칙성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몇 년에 먼저, 제일 먼저 같은 요일이 되는 것은 몇 년 뒤인가.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지구는 위도가 있고 또 경도가 있잖아요. 이 경도는 일단 우리나라 표준시 135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 표준시는 15도 단위로 언제 구분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도의 어떤 그런 5도 차이니 뭐 10도 차이니 하는 것이 실제 시간과 관련돼서는 해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데 이와 같은 시간의 이동과 관련돼서는 또 어떻게 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수리 퍼즐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수적인 상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9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 실마리를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실마리 확인은 이 문제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방의 면적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 때문에
이 일정한 면적은 깎여요. 그리고 나머지 위쪽에 있는 박스, 바닥글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서랍장 같은 경우는 가로면 전체 위치 서랍을 열려면 400mm의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그 가구에서 서랍장 가로 1100mm, 세로 500mm라고 돼 있는데, 자, 서랍을 열려면 400mm의 간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세로면 같은 경우는 500이라고 설정됐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빼기 위한 이 서랍 수납 공간을 빼기 위한 400mm의 추가 공간이 있어야 되므로 그것까지 합산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100페이지로 들어가면 주로 나오는 유형을 다시 연결하기, 첨가짓, 게임지치, 수립 퍼즐, 주요 내용들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제 풀면서 이와 같은 유형들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 있는데요. 문항 해결의 핵심은 일단 실마리 찾기, 어떤 식으로 실마리 찾는지 일단 한번 체험해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101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괄호 2번. 상황 판단에서 알아야 할 논리상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와 같은 상황 판단에도 명제 논리,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형식 논리학 중에서 명제 논리, 특히 조건 명제, P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조건 명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후건 부정이라고도 불리는 대우 명제를 활용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상황 판단 기출 문제 중에서도 예전에는 좀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공간적으로 아까 봤었던 이 자리 배치형 그런 문제 스타일이지 가끔씩 나온다고 뭐 할 수는 있으니까 어쩌다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일단 이와 같은 형식 논리학에서 조건 명제의 참과 그 다음 대우의 활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102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가음 명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에 동그라미 2번에 역, 이, 대우 나와 있죠. 그래서 대우를 보통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진술 구조가 조건 명제식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구조로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대우를 취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101페이지에 정언명제도 여기는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상황 판단에서는 정언명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언어논리 과목에서조차도 정언논리는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논리 공부하시면서 일단 뭐 정언논리와 가음명제 논리, 이 명제논리, 정언명제와 그 다음에 뭐 이와 같은 뭐 가음명제, 선언명제, 연언명제 이와 같은 명제들 공부하시고 수로논리, 그 다음 명제논리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논리학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수로논리 파트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크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활용된다면 주로 명제논리 이런 조건 명제를 다양하게 응용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래도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명제논리 파트에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잘 하시고 언어논리라는 과목 안에서 문제 푸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황 판단에는 이게 거의 잘 안 넘어옵니다. 여기는 지금 알면 도움이 된다고 해놨는데 제가 본 바로는 언어논리에서 도움이 되지 상황 판단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와 같은 가음 명제 논법을 가지고 또 타당한 논증인 것과 오류인 논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과 이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 논증이 안 되고 참여를 확정짓지 못하고 대우만 확실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103페이지 실제로 수립 퍼즐 같은 이런 특수 유형 패턴에서 더 활용도가 높은 것, 이 퀴즈 파트에서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이 중괄호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적인 감각들입니다. 첫 번째 정수론,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고 소수가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일단 소수는 1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밖에는 나눌 수가 없는 녀석들이죠. 2, 3, 5, 7, 11, 13, 17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들이 있죠. 이와 같은 소수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꽤 많이 활용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잉여류.
잉여류, 배수나 나머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수나 나머지의 활용이라는 것은 주로 달력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응용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은 보통 365일이죠? 윤년이 아니면 365일입니다. 그러면 이 1년이라는 일반적인 평년의 365일이라는 요 수치는 주로 친다면 우리가 흔히 1년은 52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7일이죠? 일주일은 7일이니까, 일주는 7일이니까 365일을 일주일의 반복 패턴으로 정리를 하면 일주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딱 나눠떨어지지 않고 남는 날짜가 있죠. 그와 같은 것을 잉여류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하나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이니까 52주면 364일이 되죠. 즉 일주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1일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7일째가 그 달력상, 한 달짜리 달력상 그 전날에 오게 되죠. 그리고 8일은 여기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요일에 대한 문제화가 될 수가 있는가. 1년이라는 것은 36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는 52번 반복되고 그리고 여기에 하루가 덧붙는 게 됩니다. 1일이 덧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8, 15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이 단위가 52번 반복됐어요. 어떤 특정한 날짜가 있으면 52번 반복되고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가야지 이제 1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문제는 1년 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 목요일이었다고 한다면 올해가 이게 이제 2017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18년 10월 1일은 무슨 요일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본다면 1년의 첫 번째 10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이걸 첫 번째 날로 치고 그러면 365일이 지나면 9월 30일이 되겠죠? 그러면 9월 30일이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9월 30일이 똑같은 날, 똑같은 요일이 되는 거고 하루가 더 지난 10월 1일은 이제 1년 사이클에 돌고 그 다음 출발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되죠. 여기. 즉 요일은 하루 뒤로 밀리게 됩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 여기는 금요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2020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평년, 그래서 2019년에 10월 1일은 토요일이 됐다가 2020년은 중간에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이죠. 4회 배수 때 윤년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2020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루를 더 가야 되죠. 하루를 더 밀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이 그 다음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달력형 문제, 날짜나 요일을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일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류 파트의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날짜 계산에 필요한 상식이라고 해서 특정월의 구성일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양력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양력 기준으로 1, 3, 5, 7, 8, 10, 12는 31일까지 있고 2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30일까지 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범위 활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범위 활용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A, B, C 3명이 총점 12점인데 근데 A, B, C 순서로 점수가 A부터 높다. 그 다음 동점 없다. 0점 없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범위가 좁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스타일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이온의 방정식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속력은 일단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두 가지 항목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든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죠. 요 방정식 중에서 특히 이 가 혹은 나, 다 전부 다 단위 x당 y의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속도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단위 이런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됐을 때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런 개념으로 새롭게 C라는 개념을
설정해서 이 C에 대한 정보 주고 그 다음 그 C 단위 면적당 수확량 혹은 생산량이 얼마인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의 실제 농사를 짓는 어떤 면적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수확량을 알 수 있죠. 왜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는 것은 면적으로 총 수확량을 나눠준 것이니까 요 C라는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 실제 이 나라의 면적 한다면 수확량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단위 A당 B 개념을 활용한 스타일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5페이지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일단 경우의 수 자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뭐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상황 판단에서 보게 될 이런 순열을 활용한다든가 뭐 조합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은요. 실제로는 잘 안 나오고요. 아까 봤었던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정도 선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총 25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은 3번 골라낼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 번 골라낸 녀석은 포함을 안 시킨다. 다시 뽑아낼 수가 없다. 나머지 것들로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지수는 25 곱하기 24 곱하기 23이 되겠다는 것 충분히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되고 순열과 조합을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확률 개념도 확률의 덧셈이니 확률의 곱셈이니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106페이지로 넘어가면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의 조건부 확률이었는데요. 조건부 확률도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제로 문제 푼 적이 있었죠. 그 오답 정확한 개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거의 후반부에선가 푼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합격할 사람과 불합격할 사람들 사이에서 인원이 뭐 8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고 실제 합격한 사람의 구성을 봤더니 순 탈락률, 순 합격률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죠. 그런 문제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규정형이나 지문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시간상 요 단서형 파트는 웬만하면 기출문제를 다 한번 연습문제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연습하기부터 스스로 연습하기까지 웬만하면 지금 다 풀 계획이었는데요. 앞부분에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자, 일단 107페이지부터 있는 천천히 연습하기 기출문제는 천천히 연습하기 문제는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107페이지 연결하기 유형 19년 민간교육자 기출문제 22번 요거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정도 시간 설정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안되면 최대 한 3분 정도까지는 이제 단서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까지는 시간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죠. 다음 상황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6월생은 자 일단 상황이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5명 진아, 정선 등이 각자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고 5명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월생 2명, 3월 2명, 6월생 1명, 9월생 2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답니다. 2, 1, 2네요. 구성이. 그 다음 아래 대화는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나눈 대화고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네 번째 조건 잘 보셨어야 됩니다. 5명은 대화의 진행에 따라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이제 이거를 사실로 확정을 짓고 더 추가적인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민경이가 진아야 내 생일이 5명 중에서 제일 빠른이라고 물었을 때 진아 자기 생일을 아니까 일단은 3월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일단 진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제일 빠를 수도 있고 3월 중에 다른 한 명이 진아보다는 생일 날짜 자체는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정선이가 혜명이한테 혜명아, 네가 진아보다 생일이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진아는 3월로 고정이 됐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3월, 같은 3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될 겁니다. 혜명이도 3월이고 진아보다 앞설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월은 다 쳤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 진아, 민경아, 넌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자,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알겠니?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요 진술을 가지고 남아있는 요 후반부 빈칸을 확정질 수가 있을 것인데, 조금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것인데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민경이가 대답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르겠답니다. 왜 모르는 것인가? 정선이의 생일이 6월인지 9월인지 모른다는 것은, 만약에 민경이가 생일이 6월달이라고 한다면 if 민경이가 6월이면 앞에 이야기를 쭉 듣고 났더니 진아, 혜명이는 3월인 게 확정됐어요. 근데 자기가 민경이의 생일이 6월이면 나머지 두 명은 그냥 무조건 9월이죠. 그래서 진아가 이렇게 물은 거, 정선이가 몇 월생인지, 날짜는 모르더라도 몇 월생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민경이가 6월달이라면. 근데 민경이가 6월달이 아니니까 내가 9월인데 정선이가 6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겠다. 이제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민경이는 위에다가 적죠. 9월달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어야 돼요. 모르겠다고 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민경이가 6월달이라면 이미 이 칸 차버리니까 나머지 두 명은 9월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확정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민경이는 6월달이 아니니까 남아있는 자리는 9월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혜명이, 효인아, 너 민경이보다 생일이 빠르니?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인이가 만약에 자신의 생일이 6월달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민경이보다 무조건 빠르다고 하고 끝나야 되지만 모르겠다고 했죠.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 마지막 6월달은 정선이가 되겠습니다. 이 정선이라는 인물은 예전에 좀 예전 기출문제, 5급 공채 기출문제에서도 4명이 약봉지를 받아서 약을 탔는데, 이 정선이라는 인물이 그때도 제 기억에 정답 인물로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이제 출제자들이 정선이라는 이름에 이제 애착을 가지신 건 아니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하기 유형 다음에 110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참거짓 유형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왜 참거짓 유형이 빠져있지? 참거짓 유형.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실수로 참거짓 유형은 PPT로 정리를 안 해온 상태인데, 일단 110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한 2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가 보죠. 빈칸을 좀 놔두고. 네. 자, 16년 행시 22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형의 모양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5명이 있고요. 5명과 관련돼서 도형 A부터 E까지의 모양을 맞히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도형은 모두 서로 다른 모양이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리고 마지막은 원. 그 다음 학생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도형을 보여준 후 도형의 모양을 2개씩 진술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진술한 도형의 모양은 다음과 같고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언급하고 있는 지영이 같은 경우 C는 삼각형, 그 다음 D는 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D에 대한 진술은 거짓이 되고 C에 대한 진술이 거짓이면 D에 대한 진술은 참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용이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인물들도 다 똑같이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췄다고 했으니까 참거짓 스타일 중에서도 이거는 인물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명과 나머지 한 명의 모순관계가 아니고 요 안에서의 모순관계입니다. 각각의 진술 안에서의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B, O, 그 다음 2, 4 얘는 다 풀진 않고 방향성만 잡고 갈게요. 미석이는 C1, D, 5, 그 다음 기론이는 A6, 2, 4, 수연이도 A6,
마지막 B3이라고 했습니다. 출발점을 우리 그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 할 수도 있고, 아예 지영이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이고 이 진술이 참이고 지영이의 이 진술이 참이고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게 모순 없이 다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얘로 확정 지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영이의 진술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 D에 대한 진술이 참으로 확정이 되겠죠. 이런 구조로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처럼 C 삼각형이다 라고 한 진술이 맞다면 D는 사각형에 연결되면 안 되죠. 사각형은 다른 거에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C가 삼각형이니까 이 구도 하에서는 C를 다른 걸로 연결시킨 이런 녀석들은 다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그 다음 삼각형이 붙을 것은 C입니다. 얘도 삼각형이 B에 붙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면 나머지 진술은 참말이 됩니다. 세 번째 인물에서도 앞에 말이 거짓이니까 뒤에 말이 참이 됩니다. 그러면 D는 오각형이어야 돼요. D는 오각형. B가 오각형이라고 한 진술 틀린 게 되겠죠. E가 사각형입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육각형인 게 맞다라고 가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얘 맞아야 되죠. 그러면 E는 사각형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모순을 일으키죠.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지영이의 전반부 진술이 참이고 후반부 진술이 거짓이라고 한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맞고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구나 라고 이제 다시 접근에 들어가시면 다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도출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인물들이 한 두 개씩의 진술들 사이에서 모순관계가 발생하지만 결국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 패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4페이지까지의 정보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세 번째 패턴, 게임 지시 패턴부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 교시에 이어서 보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